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악재를 반영한 가격인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인상하는 속도가 더디어질 때, 그리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더 이상 안 올리고 오히려 떨어뜨릴 때, 이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지금이 엔트리,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가격대인가? 라고 봤었을 때, 자, 이게 잘못 적혀져 있는데, 지금 10년 평균, PER이 18.6배입니다. S&P 500에. 현재의 PER이 15.8배예요. 자, 그러면 이 15.8배를, 지금 이게 컨센서스잖아요. 앞으로 12개월 포워드예요. 근데 그 12개월 포워드의 이익을 15% 자르면 평균 PER이 얼마로 바뀌냐면 18.6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미 자를 거를 반영을 한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추가로 빠지는 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여기서 너무 패닉을 하실 필요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보면은 나스닥이 더 빨리 반등을 하고 있죠, 이번에. 왜? 더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35%나 빠졌었고, 그 다음에 적정 가치가 S&P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4.75 넣고 컨센서스를 나스닥은 20%를 잘랐어요. 그렇게 계산해도 1675가 나오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 좀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결국은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악재를 반영한 가격인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거의 초긴축 사이클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잘라서도 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희망을 버리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럼 언제 돌아서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더디어질 때, 그리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더 이상 안 올리고 오히려 떨어뜨릴 때, 예, 이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6번째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왜냐면 다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낮은 금리, 낮은 금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올리고 나서 그냥 옆으로 그냥 기는 모습.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냐면 3.5% 올렸다가 다시 1.몇 % 떨어뜨리니까 그 올린 폭을 다시 되돌렸단 말이죠. 그럼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4.5% 올렸다가 2% 떨어뜨려서 2.5% 정도만 올리고 끝나는 걸로 계산,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그게 장기 미연준 얘기하는 금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안 나와버리면 계속 북발류, 자기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매년 얼마의 ROE가 창출이 되면서. 그러면 지수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좀 숫자를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년짜리가 거의 지금 3.8, 3.9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요번에 3.75를 미연준이 올린다고 쳐요. 그럼 여전히 장기금리가 3.75 3개월짜리보다도 더 높게 있죠. 그리고 3.75까지 올렸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기 시작했어. 그리고 0.25밖에 안 올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가 4% 살짝 위로 올라가.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은 계속 대출이 일어나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확률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숫자가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를 갖고 보면 저희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정말 못 해주는 환경이 아니라면 금리를 계속해서 이 정도 높였을 때 대출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면 경기 침체를 안 일으키고도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미 예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과거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예금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면 대출 증가율도 2%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경기 침체예요. 그렇죠. 왜냐면 대출을 안 해주는데 뭐 경기가 어떻게 살아요? 네. 근데 보면 안 떨어져요. 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안 떨어지느냐. 계속 은행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예대율이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30년 모기지 금리를 대출을 해줬어요. 30년짜리. 근데 옛날에는 3% 해주다가 이젠 6%야. 6% 대출해 줄 수 있어. 내가 6% 대출을 해주면 이분이 갚을 수 있나? 갚을 수 있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대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겠죠. 더 금리가 높은데. 마진이 더 좋고 돈 더 많이 버는데. 지금 연체율이 너무 낮아요. 물론 6%까지 가지 않았던 숫자로서 계산하는 거지만 네네. 지금 현재 개인들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계산했었을 때 6%대 모기지 금리, 7%대 모기지 금리도 감당 가능해요. 미국 개인들이. 그게 막 7.5% 이상 8%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진짜 어떤 좀 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나 이 정도까지 올리는 거는 저희가 계산했었을 때 감당 가능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대율은 올라갈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다 최악인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결국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이 시나리오는 쭉 멋있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정반대였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는 안 잡힐 거고 안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는데 잡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 언와인드가 되면서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거에 반대로 갔기 때문에 달러는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를 원래는 2.5%가 뭐 기준 뉴트럴 금리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계산할 때 3.5%도 아니고 또 더 올려서 네. 4.75 네. 뭐 이렇게 계속 올려버리니 네.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국채의 장기 쪽 비중이 훨씬 높아요. 단기 쪽이 작아요. 우리나라는 3년짜리 단기 쪽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은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올려놨다 하더라도 네. 내리면 돼. 이해가죠? 네. 그 비용이 드는 파이가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를 이용을 하고 네. 금리를 올리면서 양털 깎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플라자 합의 2가 나올 수도 있죠. 네. 물론 중국은 그걸 동의를 안 하겠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충분히 할 수도 있죠. 네. 예,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캐나다와 호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오버킬을 하면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붙어야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다 파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도 공장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 그 보조금 못 받는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환율을 갖다 20% 땡겨버리면 그 보조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판매를 하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고 우리는 못 받으면 네. 가격의 차이가 그 20% 정도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환율 때문에 20%가 그러면 그래 공장 안 짓고 우리 그냥 20% 그래도 경쟁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온쇼어링을 하려고 해도 네. 그쪽에 가서 짓는 비용이 네. 20% 넘게 높아져 버리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보조금 안 받아도 돼. 우리는 그냥 규모의 경제로 갈게. 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짓이죠. 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되지만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한계치는 요 정도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네.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너무 높은 금리로서 오랫동안 유지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정부에 대한 크레디빌리티, 신용도가 떨어져 버린다. 그죠? 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 금리를 저렇게 높게 유지를 해? 그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터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시 복귀하는
금리 수준이 3.5%대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4.75까지 올리고 5%까지 올렸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1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안 잡히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잡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높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3%대로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를 3%대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달러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CRB 인덱스는 이번에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다 잡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공포로 다 갔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던지는 게 아니죠. 너무 이제 최악의 수준까지 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센티먼트로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인베스터가 투자에 있어서 베어리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뭐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어. 이럴 때 요대로 하는 거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조심해야 된다. 네. 예. 어느 순간에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잡는 숫자가 나오네? 미연준이 금리를 0.7로 안 올리고 0.5%만 올렸네? 이런 게 쭉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반대로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만큼은 그냥 아예 그냥 안 하던가, 그냥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언제 돌아서는지를 보고 있던가, 아니면 그 뭐 SQQQ라든지 막 그러니까 인버스 이런 투자는 지금은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참 재밌는 차트인데, 이 녹색 선이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1, 12, 1, 2, 3, 4, 6개월. 요 6개월만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S&P, 물론 세금은 빼고요. 그냥 인덱스로 계산했을 때. 그게 그냥 1년 내내 들고 있었던 거랑 똑같아. 그 무슨 얘기냐? 그 나머지 기간에 들고 있으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났다. 그냥 안 올라갔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타이밍이 곧 11월 1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구장창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내년 4월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년 4월 갔었을 때 진짜 경기 침체 와? 판단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변곡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피크를 치고 나서 고점 금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아까 4.5?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개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개월. 시장은 이때는 빼고 다 이렇게 오른 적이 더 많다. 물론 이때는 마이너스였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그 닷컴 버블 붕괴 때고, 대부분 보시면은 1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는 타이밍이 내년도 1월 또는 3월이라면 그때 마지막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뜨리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12개월 동안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또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기준으로 3.5%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보다 더 위로가 있는 채권은 저희는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20년 이상 투자를 하는, 국채 투자를 하는 TLT라는 ETF가 마이너스 40%예요. 이미 손실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이것도 있는데 2년짜리가 가장 많이 오르고 민감한데, 이게 더 이상 안 오르면, 그게 이 금리가 미 연준이 고점을 만드는 금리하고 수렴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면, 그러고 나면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뒤에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는 타이밍이 오는 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2년짜리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2년이 4.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3.5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희는 얘기했는데, 미 연준은 아니야, 우리는 4.75까지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4.75하고 4.3하고의 거리가 지금 좀 아직도 있으니까 지금 이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러면 그 숫자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올리는 폭이 4.5 정도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요때부터는 사도 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년짜리의 채권 금리가 4.3%고 1년 배당 수익률과
1년 동안 자사주 매각 소각 수익률을 더했을 때 이 숫자가 4.3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채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 안타형의 랩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요거를 지금 벌써 25%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요거를 50%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안전하게 4.3%의 수익을 낸다. 1년 동안. 그죠? 그러면 50% 나머지 50%를 가지고 한 10% 내면 그러면은 연간 단위로 한 7.5% 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아니면 7%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만 안타랩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채권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3.5의 평균 금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쪽부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는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금리, 가장 먼저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금리를 얘기했었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더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얘기했고, 그래서 채권 투자를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겠다.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주식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식 가지고 1년에 10%는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뭘 투자를 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 그러니까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는 3%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치면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미만이잖아요. 아까 0.5, 그죠?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또 올라갔다 하면서 어쨌든 1%에서 0%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때 보면은 우리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투자하는 게 더 맞다. 이때는 또한 지금 미 연준의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돼 있죠? 올해 0.2, 네. 내년도 1.2. 1.2, 그 다음에 내후년에 1.7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잖아요, 여기.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여기다. 그러면 요때가 여전히 가장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아웃퍼포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비중을 가치주 비중의 2배. 그래서 흔히 말하는 3분의 2는 성장주, 3분의 1은 가치주.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성장주든 가치주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 그래서 마진 축소가 안 일어나는 기업들. 영업 마진율이 유지가 되는 기업들.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S&P 기준으로서 초과 수익률 1년에 11%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연간 S&P가 평균 10% 정도 오르거든요. 네. 그냥 아주 길게 봤었을 때. 여기에 추가로 11% 더하면 1년에 20%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들고 가고 채권 절반 들고 간다. 그러면 1년에 수익률 얼마가 나와요? 그죠? 4%라고 칩시다. 4 곱하기 50%. 2% 나오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50% 하면 10%. 10 더하기 2, 12%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좋은 수익률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냐? 네. 보면은 필수 소비재, 뭐 라면,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돈 더 내고 사실 먹겠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IT, 그리고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는 비싼 소비재, 뭐 비싼 차, 명품, 뭐 별 것들. 네. 가격 올라도 뭐 계속 사는 거니까. 네. 예.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은 뭐 어쨌든 돈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건설 부동산 쪽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보면 이런 포트가 나오는데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 전가 가능하죠. 그런 거 5% 정도. 반도체 IT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요가 꺾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D램은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있지만 장비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 안 떨어지죠. 예.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뭐 다른 IT. 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보조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그 다음에 전기차.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15%.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 아까 3분의 2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65%.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보면은 천연가스. 이거는 가치주인데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쪽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원자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리튬 또는 우리가 얘기한 전기차든 뭐든 간에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원자재 이쪽은 가격 전가력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금융도 금융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는데 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 관련된 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금융주, 주택건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주거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소비 중에서 아까 뭐 임의 소비다, 필수 소비들. 네. 그래서 이거 다 더했을 때 35%. 자, 이렇게 포트를 가져가면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네.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뎌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투자에 이제 조금 투자를 해도 된다. 그리고 금리가 실제로 인하를 하면 진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요즘에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냥? 안 좋잖아요, 요즘에 한국 증시. 근데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미국의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만약에 그 예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약세로 가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한국의 원화가 너무 많이 절하가 됐으면 가치가 그럼 그걸 반대로 돌리겠죠. 네. 그러니 당연히 한국도 그때는 반등을 빠르게 하겠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네.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 가능한 금리는 3.5%지만 20년짜리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많으니 지난 20년 동안에는 뭐 10년, 최소 10년 동안에는 훨씬 낮은 금리였으니까 그게 부담을 주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 양털 깎기를 또 오랫동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국은 더더욱이나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관망하자. 갖고 있는 건 대신 현재는 팔지 말고. 네, 뭐 지금 벌써 113까지 달러 인덱스 왔고 환율이 지금 1,400 얼마죠? 30원인가 20원인가? 아, 정말 이거는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대부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423원이네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뭐 취약하지도 않고 근데도 어쨌든 우리는 단기 쪽이 많으니 이렇게까지 오버슛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채권이 3년짜리 기준으로서 저희는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전망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제 본부장님이 전망이 만약에 틀린다면 많이 틀려왔으니까 그죠? 만약에 최근에? 틀린다면 그 틀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경우가 그쵸.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 혹시 있나요? 그러면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안 내리는 거죠. 안 내리거나 높게 유지를 해버렸으니까 이미 벌써. 그래서 너무 센티먼트를 확 죽여버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와서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15% 20% 깎이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깎이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보다 초과로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미 연준의 액션이 정말 중요하다. 여태까지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했을 때 빨리 리액션을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여태까지. 미 연준이 아니야, 안 올려도 돼, 안 올려도 돼. 그러더니 우리 0.25 올렸어. 아니, 괜찮아, 1%씩 안 올려도 돼. 뭐 0.75%씩 안 올려도 돼. 아니네, 올려. 근데 올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렸어. 지금 제레미 시갈 같은 교수님, 저희 교수님은, 워튼 교수님은 지금 막 광분을 하셨거든요. 제대로 대응 못했다가 지금은 너무 센 긴축을 해서 전 세계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미 연준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리액션을 빨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인플레이션 잡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을 저희가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었을 때 이제는 정말 맞는 것 같다 하면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본부장님이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전망을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도 그리고 김 작가 저도 인플레이션 좀 잡혔으면 잡혀야지 증시도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 안 나빠지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센티먼트를 죽여놓으면 망가뜨려 놓으면
임금 상승률이 5%가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3%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